영독도서관에서 상반기에 가르치는 과목은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중일 삼국의 국제관계학을 하는데요. 각각 강의가 24강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상반기 오늘 시작된 그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의 가장 주된 거는 한국 상고사 분야, 단군 조선을 포함한 한국 상고사 분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일본으로 간 백제의 역사.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원이 된 백제의 역사와 또 대륙에 있었던 백제, 이런 백제의 자랑스러운 잃어버린 역사들을 탐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독도서관은 지금 이제 2009년 7월에 시작돼서 지금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 시민 특강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아주 저렴하고, 또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2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지금 저의 강의에서 하는 거는 크게 양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일제가 단군 신화나 이런 걸로 말살시켜버린 한국 상고사 분야, 한국 상고사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일본의 뿌리가 됐던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원인 그 백제의 역사, 이런 두 가지가 큰 주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두 개를 뼈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는 이제 이런 두 번째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원을 가지고는 제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로 만들려는 기획을 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MBC 태왕사신기하고 KBS 근초고왕, 이건 제가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역사를 몰라가지고 시나리오나 또는 스토리텔링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가들은 이제 그걸 좀 재미나게 상업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작업인데, 그것이 이제 일제가 이거를 또 알아가지고 말이죠. MBC 태왕사신기의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이거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나리오 내용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S 근초고왕은 중요한 게 뒤에 백제와 외의 관계를 나타내는 칠지도의 비밀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국내 사학계에서 그거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거를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밝히는 그런 문화 콘텐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싶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사를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목적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이제 미래고,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 이제 대개 사람들은 현재나 미래를 중시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건 과거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알아야지 왜 고리타분한 과거는 공부하냐.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핵심만 얘기하면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요즘 유비쿼터스라고 이런 말 쓰죠? 유비쿼터스, 뷰포인트라고 할까요? 쌍방향 견해라고 해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미래에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호황기, 불황기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듯이 또 우리나라 유행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과거를 모르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대책을 세우지를 못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의에서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 들어주시고 어떤 왕이 어린 왕이 갑자기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아무리 왕이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경험이 많은 영의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땠고, 그때는 뭐를 잘못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고, 방어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사법고시를 붙고, 여기 사법고시 붙은 사람,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연수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판사로 임용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실제로 판결을 내야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법정에서 공부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법원 판례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냈는가. 이게 뭐냐면 재판의 역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어떻게 흘러간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하는 건 필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이런 영국의 처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영 제국을 이끌어 가는데 옛날에 로마 제국은 어떻게 이거를 이끌었는가. 그래서 대영 제국을 이끄는 수상으로서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겨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대책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 그러고 걱정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경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 분야는 거의 세계 10위권 선진국 개념 수준인데 이 역사나 문화 이런 쪽은 너무 낮은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지금 아니에요. 이 지금 경제과학 수준만큼 역사 문화가 올라가야지,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지, 균형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20년 이제 새해에 새롭게 역사를 공부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배우지 못한 그런 역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라든가 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주고 이럴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나는 뭐냐면 이제 유태인의 교육은 탈무드 교육이가 이게 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네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 조그만 나라지만 거의,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외적인 거, 뭐 경제가 뭐 몇이고, 수출고가 얼마고, 무역 수지가 얼마고, 그러고, 이런 요즘은 이게 5G니 OLED니 이런 것들이 수준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만큼 역사 문화 의식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처음이니까 역사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 역사의 정의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가 있어가지고 영어 책들을 많이 공부했건데, 요즘같이 EBS 교재가 아니라 이런 많은 교수가 자기가 아무거나 지문을 따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E.H. 카의 What is History? 이게 E.H. 카인데 R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제 자동차하고 다르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역사란 무엇이냐? 제1장의 정의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 팩트죠, 팩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 E.H. 카라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학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다. 근데 이 주관적 해석에는 판단과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 영어로는 judgment하고 selection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과 현재 사학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서로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역사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주관적 해석 분야에서 쭉 내려오던 사건과 달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이거를 왜곡해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강의에는 일제가 왜곡하고 날조된 주관적 해석을 다시 올바르게 재해석한다.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왜 왜곡됐느냐, 그 근본이 일제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1910년에 우리가 강제합병을 당했죠. 강제합병을 당한 다음에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오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이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북촌은 아주 양반들이 역사책을 많이 갖고 있었죠. 여기 있는 것들 역사책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만주, 심지어는 대마도. 대마도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저한테 배우시면 알겠지만, 세종대왕 때는 거의 조선의 행정구역에 들어간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 자료가 20여만 권이 수거됐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중요한 수거된 책들이 단군조선, 주로 단군조선에 관한 책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뿌리가 되었던
백제사에 관한 것들이 주로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의 역사를 그 단군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강제 통치하는데 우리 그 한국이 일본보다 역사가 더 깊다, 더 오래다 그러면은 통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단발마적으로 그 자료들을 다 수거했어요. 거의 뭐 단군사가 그때 다 우리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없었던 거로 만들기 위해서 단군 신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제7자 국사교과서 개편 때 단군 조선은 청동기 시대 때 부족국가였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왜?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제가 단군 조선 그 이전에 뭐 배달국이라든가 황국이다 이런 것들도 지금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갔고요. 그 내몽골 지역에서는 또 러시아가 그 몽골을 종주권으로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상고사 문화가 러시아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단군 조선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연구 수준이 더 높습니다. 자료가 많겠다. 그 중에서 일부 뭐 한국인 학자가 뭐 카자흐스탄의 뭐 김모 그런 무슨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그 지금 뭐 몽골어뿐만 아니라 여진족, 뭐 거란족,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이게 더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끼케야 이제 한자나 영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그 귀중한 역사 자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주로 일본의 지금 그 국내청이라고 있어요. 국내청이 그 천황이 사는 데죠. 국내청. 이 국내청이나 또는 그 제국대학 있죠.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이라든가 무슨 교토제국대학. 또 여기 있는 게 뭐죠, 여기? 여기가 센다에 있는 데가 도호쿠라고 해서 도호쿠, 동북인데 도호쿠 제국대학, 그 다음에 오사카 제국대학, 그 다음에 큐슈, 이런 제국대학 지하 수장고에 아마 분산돼서 이게 한쪽으로 몰아놓지 않고 분산돼서 아마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감추고 은폐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오늘은 명함을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3.1 독립운동 그 기록문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화재 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리는데 기록문화 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리는 3.1운동, 그거 지금 제가 거기서 조금 일을 맡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술대회 할 때 조금 얘기한 건데, 그래서 3.1 운동하는 거는, 이 3.1 운동하면은 이 운동의 개념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유네스코에 올릴 때 자료를 운동하면은 운동이 뭐 어떻게 엑서사이즈로 할래요? 뭘로 할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혁명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배현찬 장로님은 혁명이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여기다 시민자를 좀 더 써요. Civilian Revolution. Revolution.
실이 자꾸 많으니까요. 모자를 씌웠다 하시던 세월로 진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어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좋네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뭐냐면 간접적으로 나중에 영향을 미쳐서 일제가 물러나게끔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뭐 이렇게 운동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런데 이거는 위로부터의 또 혁명이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군사혁명이. 근데 이건 아래로부터의 그 청년이라든가 이런 종교단체가 일으켰기 때문에 시빌리안, 시민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 3.1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됐어요. 예? 일본이 이제 그때 이제 제국주의로서 이제 한참 잘 나갔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3.1 독립운동,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일본이 1918년에 바로 그 직전이죠. 이게 1919년인데, 원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세력들이 입헌군주제를 세워가지고 범벌정부라고 그래가지고, 범벌이라는 거는 지금은 현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조수본, 예를 들면 야마구치 현 그러면 조수본, 그죠? 또 여기 뭐죠? 여기 가고시마 현은 사스마번, 뭐 이런 식으로 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메이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에도 막부, 그러니까 바쿠라고 하는 쇼군이 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마감시키고 왕정을 세우면서 또 영국과 같이 의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입니다. 근데 그 입헌군주제의 수상서부터 모든 강요를 차지했던 게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범벌정부입니다. 특히 아까 이런 야마구치현, 그 다음에 여기 가고시마, 또는 여기 시코쿠의 도사본이라고 하는 이런 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놨는데, 유일하게 지금 요때는 1918년 때는 하라 다카시라고 하는 평민 출신이 내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이 사무라이 출신들이 범벌 정부였는데, 이 사람이 평민 출신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딱 되자마자 그 당시에 3.1운동 때 2대 총독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하는 2대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경질을 합니다. 경질을 하고 제3대가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해군 제독 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국제 여론을 감안해서 문화 정치라는 걸 표방하게 됩니다. 그 전에 1대, 2대, 데라우치나 하세가와 때는 이 헌경 전체라서 헌병경 경찰이 막 무단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 정치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말이 문화 정치지 요번에는 뭐예요? 정신 말살 문화 정책으로 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오자마자 1925년에 조선사 편수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조선사 편수위원회. 이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 예하의 특별위원회인데, 이 분이 이거를 설립할 때 했던 기념사가 있어요. 그 기념사가 혹시 거기 책에 있습니까? 예? 일부. 예. 몇 페이지죠? 1페이지. 1페이지요? 예. 우리 씩씩한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요. 안 돼요? 우리 선배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부터. 먼저 조선 사람들의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의 혼, 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에게 가르쳐라.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일부인데요. 뒤에 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는 건 조상입니다.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이 기념사만 봐도 벌써 이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 이거는 뭐냐면 조선의 독립의지를 불식시키고 일제 그 강제 통치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 채찍을 가지고 막 이루어졌다면 여기는 이제 당근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정신 문화를 말살시키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작업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잃어버린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는 주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이죠. 자기네 나라 역사도 아닌데 주관적으로 전부 해석을 한 거예요. 예. 또 나중에 이 사람은 3대 총독이었고 제일 마지막 총독이 제9대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베 노부유키. 자, 이거 책에 있습니까? 아베 노부유키의? 예. 고딕체로. 예. 그럼 한번 좀 읽어보시죠. 처음에 오셨지만은, 45년 거고요. 예.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예. 이게 이제 그 조선을 떠나면서 한 얘기인데 이것도 보세요. 조선의 옛 영광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다 공부한 거예요. 뒤에로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도 훨씬 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큼 이게 악랄하게 그 역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교육 때문에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모른다는 거는 일제가 심어놓은 그 노예적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일본에 지금 뭐 한일 관계 무슨 대화를 하거나 뭐 외교라든가 공무원들이 나가면은 이런 역사적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이라든가 무슨 이런 회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 일제 때 가리킨 그런 어떤 그 주눅이 든 그런 상황에서 역사 왜곡을 잘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 만나니까 올바른 역사들이 나오지가 회의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 포럼에 가서도 강의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역사 이런 걸 알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표를 잘 얻을 수 있냐. 전부 상업적인 마인드.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설치됐다는 거, 이거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거를 아시고. 그러면 이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어떻게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아셔야죠. 우리나라 매국노 하면 누구를 칩니까? 예? 이완용이죠, 이완용. 예, 이완용이 왜냐면 맨 마지막에 순종임금을 없애고 데라우찌하고 서로 사인을 해가지고 1910년에 강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제가 돼서는 일본의 중추원이라고 하는 한국계 친일파, 예? 이런 사람들에게 관직을 줬어요. 일본의 무슨 후작이라든가 무슨 이런 관직을 줬는데 그 일본의 그런 관직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좀 형식적인 그런 기구가 중추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부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완용 후작입니다. 그리고 또 철종의 사위로서 일본의 후작자기를 받은 박영효 드셨죠? 그 다음에 권중현, 이런 자작벼슬한 이런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위원회 고문이었고요. 그 외에 총독부 정무총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총독 밑에 정무총감하고 경무총감이 있었어요. 2인자죠. 그 정무총감이 이제 회장직을 맡았어요. 지금 이 정무총감. 그러니까 경무총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헌병이나 경찰 이런 쪽을 관여했고, 정무총감은 그 외에 총독 밑에서 일반적인 행정을 다 총괄했던 사람이 정무총감입니다. 부총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일본인의 학자로서는 동명제대의 조교수였던 구로이타 가츠미.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한자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흑판승리. 맨날 칠판에다 흑판승리 이렇게 썼는데, 구로이타 가츠미. 그 다음에 교토제 교수 삼포주행, 그러니까 미우라 슈코. 그 다음에 교토대학 강사였던 이마니 시류, 금소룡이라는데 그 밑줄 보세요.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망친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마니 시류고, 이 이마니 시류 밑에서 하수인 노릇했던 사람이 이병도입니다. 근데 이 이병도는 또 누구냐면 이완용이의 또 조카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관계로 이제 다시 여기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또 들어갔는데, 정식으로 우리나라의 국사학자로서는 육당 천암선하고 이능화가 있었고, 그 밑에 보조 편수관으로는 신석호와 이병도 씨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경성제대 총장, 경성제대는 일제가 세운 거죠. 1924년에 그 당시에 그 총장이 하토리 우노기치라고 해가지고 우소기치라고 해서 경성제대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단군 관련 상고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환단고기 이런 책, 단군조선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제3대 단군이 가륵입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좀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군은 1대부터 47대까지 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군 1대 왕검, 단군 2대 부루, 단군 3대 가륵, 단군 4대 오사구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 47대 고열가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세종대왕이 이름이 이도입니다. 그러면은 단군이 해당되는 게 세종대왕이에요. 사회적 직분, 포지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검이 이도에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그 단군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단자가 제단 단자로서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군은 시족장을 얘기하는 족장을 낸.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이면서 족장을 나타내는 사회적 직분, 이것이 단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군 3대 가륵 때 그 고솔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배달유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고구려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학자가 그 5권으로 요약한 신집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제 근초고왕이 백제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거죠. 그때 고웅이라는 사람이 쓴 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것들이 다 이때 일제 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는 뭐 강화도 외교장각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프랑스 해군 제독이었던 로제 소장이 또 외교장각을 또 침입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서들을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기껏 우리한테 나눠준 게 무슨 조선시대 때 의궤 이런 거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를 이제 유일하게 지금 정사로 남겨놓고 갔는데 거기에도 백제 근초고왕,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한일고대사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게 백제 근초고왕하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시나리오와 스토리텔링을 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고구려, 광개토, 태왕. 그런데 이런 것도 삼국사기를 보면은 근초고왕도 그 일본으로 간 부분은 다 삭제가 되어 있고요. 광개토대왕도 39세 이후에는 그냥 기록이 미싱돼 있어요. 무슨 찢어진 것 같죠. 왜 병사했는지 무슨. 그래서 가진 추측이 다요. 어떤 일본인 여자 고바야시 야스코라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천황이 됐대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사기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삼국사기 한 권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근데 이것도 1145년에 고려 인종 때 김구식 선생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도 잘못 알면 삼국시대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 고려 중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남의 나라 역사 이런 거를 따와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상고사나 고대사 쪽은 굉장히 약해요. 삼국사기가. 우리가 보통 잘못 알면은 삼국시대 때 쓰여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일제 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스크린을 했어요. 검열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든가 일본의 뿌리가 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검열을 해서 삭제하거나 없애버린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말이죠. 또 나쁜 짓을 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책 조선사를 편수합니다. 조선사를 편수하는 1938년에 아까 22년서부터 16년 동안 말이죠. 조선사가 35권으로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무슨 한 권으로 딱 만든 게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역사 아까 30만 권을 걷어가지고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5권의 조선사를 만드는데 분량이 24,000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데 그 물가 가치는 잘 모르지만 아마 당시에 뭐 100만 평 토지의 가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거의 국책산업이죠. 그럼 일본이 왜 남의 나라 조선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지만 인도 역사를 그렇게 뭐 국책산업으로 해서 쓴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일본의 뿌리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말이죠. 해방된 지 70년이 넘고 이랬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밝히질 못하고 말이죠. 정치인이나 무슨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사회적 지도자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얘기를 해서 역사에 입각해서 딱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대통령 선거 나가면 맨날 무슨 경제 발전시키겠다, 과학을 발달시키게 이렇겠지만 역사 문화를 진흥시키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진짜 한 표 찍을 거예요. 당에 상관없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역사가 생기게 된 거는 일제의 역사 왜곡, 조선사 편수회를 통한 역사 왜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역사가 왜 그러면은 항상 질문을 해요. 왜 그럼 고치면 되지? 왜 고쳐지지가 않느냐?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장도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처음 가르치는 겁니다. 장도빈의 조선사 편수에 여러분들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죠?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옆에가 그 노트 필기하라고 빈 공간을 놓은 거예요. 그 옆에. 그죠? 하얀 공간이 여러분 따로 뭐 노트 필기할 필요 없고 그 오른쪽인가요? 왼쪽? 그 왼쪽에 거기다가 노트 필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나눠줄 프린트물이나 이런 건 거기다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럼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놓치면은요, 이제 죽을 때까지 또 못 들어요. 요번 기회에 모르면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나 돼서 손자들한테 가르쳐 줄게 영어 수학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미적분 가르치실래요? 이런 역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 잃어버린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죠. 이 조선사 편수의 사업개요라는 것을 썼어요. 여기를 보면은 원래 최남선 이 사람은 단군조선에 대해서 제일 우리나라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영구가.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상고사 분야를 그 조선사를 일제가 편입할 때 이거를 집어넣자라고 상당히 주장을 했지만 그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위협적인 분위기, 겁박을 하는 동에 이런 것들이 묵살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히려 일본의 사학자인 가시와라 씨가 이런 상고사를 넣으라고 하는 한국인 사학자들의 얘기를 지지하다가 수개월 후에 의문사를 합니다. 그 일제 때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조폭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중추원에 아까 한국 상고사를 넣어야 된다라고 또 의결했던 중추원 서기장인 오다 간지로라는 사람은 그 회의 직후에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일제가 내세웠던 어용학자들, 구로이타 가츠미, 미우라 슈코, 이마니시 류 이런 사람들이 일제의 총독부의 정치적 음모대로
역사 왜곡의 내부 방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사 서술을 편연체 방식으로 연대별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인 학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특정 자료만을 가지고 서술한다 라는 이런 작업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치밀하죠. 예? 참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예? 예, 그당 우리로서는 아주 불만이지만, 예? 일본인 측으로서는 뭐, 예? 대단한 작업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단군 조선의 역사의 경우에는 실증 유물의 이 자료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에비던스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에비던스를 찾으러 다녔어요. 일본인 고고학자가. 그 한국인한테는 이런 역사는 허위다 그러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홍삼명 뭐 만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유물을 찾고 이랬어요. 예, 이중주의적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사마천의 사기가 주장한 그 고조선론을 핍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단군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군이 통치한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뭐 이기백 씨가 쓴 한국사 신론이나 다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거 보면은 다 고조선이라고 그래, 고조선. 예? 단군이란 말을 항상 빼요. 고조선이래. 애매모호해. 고라는 게 옛고자인데, 예? 그래서 고조선에는 여러분들 배우는 게 뭐예요? 기자조선하고 위만조선을 가르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겠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 하는 데니까, 기자는 뭐냐면요, 은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왕손이었어요. 근데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무왕이 기자라고 하는 은나라 왕손을 조선 후로 책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요, 주나라의 제후국가로서 기자조선이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뭐냐면, 이 기자조선 마지막 때 연나라 장수인 위만이 쳐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주했다가 위만조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연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국사가 됩니까? 나는 우리나라 옛날 사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는데 이성계가 폴란드 사람이다. 예? 군대를 데리고 와서 했다. 그럼 그게 한국사입니까? 이거는 중국사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마천이 사기해서. 예?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아니고 단군조선의 왕력이 있습니다. 1대부터 47대. 제가 여기 강의에서도 나중에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사는 말이죠. 그 신라 건국부터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웬만큼 공부한 사람은 신라는 BC 57년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BC 37년, 그 다음에 백제가 BC 18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역사의 그 연대가 틀렸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썼는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신라는 그 민족적으로 볼 때 이거는 단군조선을 의미하고요. 고구려 백제는 졸본부여입니다. 졸본부여.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하고 맥족, 부여족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군조선이 BC 238년에 북부여에 해모수가 와서 멸망되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상징적으로 단군조선, 졸본부여 뭐 이런 거, 여기서 졸본부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신라, 고구려, 백제지, 원래 이거 연대는 다 틀린 겁니다. 예,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건 뭐냐? 일제는 이주갑 인상설이 있어요. 이주갑이라는 건 60년 곱하기 2, 그러니까 120년을 조작을 합니다. 이주갑 인상설. 그 다음에 일본 서기를 공부하시면요, 연대도 틀리지만 또 무슨 기가 나오는데 기별로 똑같은 사람이 이름이 다 바뀝니다, 막. 예? 예. 정신을 못 차려요. 뭐 예를 들면 아라사등이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소나갈질지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예. 그리고 앞부분은 또 뭐 신대기라고 그래가지고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막 그런 기록이 있고, 그거 하나하나 제가 다 밝힐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제가 흔적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흔적만 하나하나 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찾아낸 게 고구려의 역사가 120년이 올라갑니다. 예? BC 157년. 자,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나라 가온충이라는 사람이 소개했던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부터 내려왔던 고려비기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고구려도 고려라고도 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비기, 예? 비밀 드러운 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고구려의 기원이 건국 후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왜 막 또 좋으세요 또? 큰일 났어. 그러시구나. 중창욱 모임의 서류 때문에 결산해서 요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고구려 기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게 왜 BC 157년이냐 이거를 좀 설명하려는데, 고려비기라는 책을 보면 고구려가 건국한 지 900년째 망했다. 고구려사가 900년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0세 당나라 장수인 이세적 때 망했다. 이렇게 두 개가 예언서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고구려가 언제 멸망했냐면 668년에 망한 거는 나중에 아는데, 900년이 되려면 역산을 해봐요. 900을 빼면은 BC 232년이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여기, 예? BC 232년부터 시작했으면 668년에 망할 때가 딱 900년째 되는 행사입니다. 그럼 이걸 환단곡이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단군의 역사가, 단군 조선이 BC 2333년 음력 10월 3일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BC 238년 북부여의 해모수에서 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해모수하고 유아부인 사이에 난 게 동명성왕입니다. 그 동명성왕이 졸본부여를 세우기 전에 지금 이 단군이 40대 고열 갈 때 사라지고 6년 동안 오가가 통치했다. 오가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겠는데 독에 걸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윷놀이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에는 국무조직하고 똑같았어요. 예? 돼지 젖자에서 저가, 구가, 또 구가 개구자죠. 그 다음에 무슨 양가, 이런 소가, 이런 말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가가 6년간을 통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계로 넘어갔다 하니까 이게 6년이 딱 여기서 빼면은 BC 232년이 딱 나와요. 환단고기 기록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고구려의 기원을 넓게 봐서 졸본부여의 기원하고 일치시킨 거예요. 졸본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BC 232년서부터 치면은
900년째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졸본부여를 세운 사람은요, 동명성왕이라고 그랬죠. 그 동명성왕은 해모수하고 유아 부인 사이에 난 아들인데 이름이 고두막이었어요. 근데 일제가 이 역사를 아까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4대 손이 누구냐면 고주몽이었습니다. 고주몽. 고주몽은 이름이 고추모였어요. 고추모.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제 때 고구려의 역사를 줄이기 위해서 동명성왕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동명성왕은 북부여의 해모수하고 유아 부인하고 사이에 났는데 그때가 BC 2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주몽이 세운 거는 고구려가 BC 37년이면은 2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제 얘기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고주몽하고 동명성왕하고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고구려를 세운 건 BC 37년인데, 예? 어떻게 동명성왕하고 고주몽이 같은데, 동명성왕은 BC 200년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삼국사기에 나온 얘기를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보년 그 삼국사기에 고주몽 즉위 10년 고주몽이 즉위한 지 10년에 그 10년인데 몇 년 그 부곡조를 쳤는데 여기에 무슨 몇 년이라 이렇게 삼국사기에는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가보년 이렇게 나와요. 가보년. 고주몽 즉위가 10년이 가보년인데 이 가보년을 역산을 하면 BC 147년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갑자을충 막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졌는데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아주 산수입니다. 고주몽이 즉위한 지 10년째가 가보년인데 가보년은 BC 147년이다. 그러면 고주몽이 즉위한 해는 몇 년이에요? 예? 몇 번 들었던 사람 말고. 자, 이거 산수의 산수. 고주몽 즉위가 10년인데 그게 가보년인데 가보년은 BC 147년이에요. 그러면 10년 거슬러서 고주몽이 즉위했던 해는 몇 년이냐고요? 그게 137년이 아니라니까요. 올라간다니까요, BC는. 네. 157. 여기서 157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57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의 연대를 딱 120년 낮춘 거예요. 120년을 BC 157년에 고구려가 기원한 거를 120년을 낮춰서 BC 37년으로 낮. 1세대가 30년이니까 4대를 까먹은 거네요. 쉽게. 그러니까 이게 고주몽의 4대 손이 고주몽이라고 그랬죠. 동명성왕의. 예. 요거를 그냥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동명성왕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린 역사가 또 나오시겠다. 왜곡하는 자, 잘 참으셨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24강입니다. 이게 총 24강.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2학기는 이제 잃어버린 역사가 아니고 한중일 삼국의 국제관계학. 그건 제가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 공부했던 걸 국제관계학을 합니다. 예.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도 달라요. 상반기는 일제가 왜곡한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 2학기는 그 한중일 삼국의 국제관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역사를 일본사, 중국사, 한국사를 세퍼레이트해서 서로 각각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사를 공부하면 중국에서는 뭐 했고 일본에서는 뭐 했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그 맹점의 맹점.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게 EU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어떤 있을 때는 영국하고는 무슨 상관, 프랑스하고는 무슨 상관.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중일만, 아시아에서 한중일만 고대부터 8.15 해방까지 예, 정치, 경제, 문화, 외교가 어떻게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리키는 게 한중일 삼국의 국제관계. 이것도 여기에서 제가 최초로 만든 과목이에요. 근대사 하면은 되게 조선사인데 조선사 할 때 뭐 물어봤지 막부라든가 뭐 이런 거 연결해서 공부하셨냐고요. 그걸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죠. 예. 지금 광택도만 보다가 이제 뿌리를 보니까 이건 이제 뿌리 분야고요. 아까는 이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근대까지의 이 한중일 삼국이 어떻게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이게 1학기,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다 공부하셔야지 정식으로 수료해야지 이제 그 교양을 갖췄다. 지식인으로서 교양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수, 아까 외에서 35권짜리 조선사를 만드는데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요약을 해서 이제 이런 걸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사관은 일본의 그 왜곡된 역사 사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그 고려대 총장했던 김정배 씨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후학으로 있는 거고, 뭐 아까 이병도 씨 밑에는 우리 아까 뭐 이기백 씨 같이 무슨 이런 한국사 신론 쓰고 뭐 이런 사람들, 성황대 사학과 교수하고 그랬던 사람 있죠. 그런데 이 이만희시 류는 말이죠. 역사를 너무 한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천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경성대학교 경성제대 사학과 교수 중에 심장마비로 급사를 해요. 여러분들 그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많이 뒤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야사를 보면 그 조사 중에 원인 모르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 어떤 역사적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뭐 청기를 누설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걸 잘못하면은요,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네. 아무튼 그러나 이병도 씨는 서울대 국사학과 창설 교수가 돼가지고 아까 그 국사대관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일제가 만들었던 식민사관을 그 진단학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학들이 우리나라 사학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상으로.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학회라든가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자기가 내가 민족사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병도 씨 밑에서 민족사학 단군사 막 쓰고 그러면 학위를 주겠습니까? 예? 일제 때 만들어둔 지금 그 식민사학이 퍼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올바른 주장을 못 합니다. 교수가 쓰라는 대로 논문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강의를 못 하고 학위도 못 받고 학술대회도 못 나가고 막 이런 많은 어떤 카르텔 같은 아주 독과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잃어버린 역사가 된 거예요. 그냥 일제 때 전파했던 식민사관이 그냥 정설로 굳어진 거예요. 예? 예. 다행히 이제 아까 내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20세기까지는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쓴다거나
학술 대회를 한다거나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제한이 많았지만 지금 21세기는 디지털 시대거든요. 디지털.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문화 콘텐츠 방식, 영화나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NS 지금 뭐 유튜브 뭐 그냥 밴드 뭐 이런 데다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 막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그 먼저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학계를 지배해 가지고 그거를 변하지 못하게끔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제가 이제 이걸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데 아직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고치고 제한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우리 아들하고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아세요? 요즘 미드웨이 그 태평양 전쟁, 그 니미츠 제독하고 뭐 이렇게 뭐 일본인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가 있는데 이게 러일 전쟁하고 거꾸로예요. 러일 전쟁 때는 봉천지구 전투 마지막 전투에서 그 러시아의 그 대장인 그 크로파트킨이라는 장군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일본이 다 그냥 그 모든 폭탄도 다 쏟고 모든 병력 더 추가 지원도 없고 군복도 낮고 군량미도 힘들고 완전히 그 패배 상태였는데 이때 러시아 군대 그 장군이 잘못 판단해서 퇴각을 합니다. 저기 하얼빈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에서 최종 그 승리를 뭐 일본이 했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국제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진 게 아니라 우리는 퇴각했을 뿐이지 그건 작전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거로 그 전쟁 배상금을 못 받습니다. 일본이. 일본만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는데 여기 미드웨이 보니까 말이죠. 미국의 뭐 항공모함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더 적었고요. 그리고 몇 척 물론 그 폭격기가 가가지고 일본 함정 항공모함 이런 걸 없앴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더 버티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전력이. 예. 비행기도 몇 대 안 남고 이런데 결국 여기서 뭐냐면 요번에는 반대로 일본인 그 제독이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한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이제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런 책도 쓰기도 힘들었지만 자료가 없어서 또 이걸 강의하는데도 제한이 리미테이션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이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10년 돼가지고 여기 뭐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여기 65세 이상인데 또 예산을 줄여가지고 65세 이상을 또 예산을 줄여가지고 작년에 2학기 때는 2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여기 보통 15명 정도가 무료로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냥 뭐 거의 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랬는데 아까 이 전투에서 마찬가지예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하고 미드웨이에서는 오히려 일본인 제독이 퇴각한 게 마지막 끝까지 버텼으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 누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느냐 그리고 끝까지 싸우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2020년 이거 개강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역사 여태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오늘 개강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게 힘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역사 전쟁입니다. 이거 독립운동이고 아까 일제가 왜곡한 거를 다시 되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독립운동하고 똑같은 거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투쟁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사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까지 그냥 그 병력이 다 딸리고 탄환은 다 쓰고 소진하고 막 기력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만둘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버텨가지고 오늘 개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것만 아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연구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민족사학들, 특히 민족사학 하면 누구죠? 단재 신채호죠. 그거 아시죠? 조선 상고사를 쓰신 단재 신채호. 그 다음에 또 세 사람만 대표적으로 하면 위당 정인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국문학자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도 조선사 연구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근대사로는 배감 박은식. 이 사람은 한국 통사. 이거는 일제 때 기록들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이 백제사 분야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참고했던 문정창 선생의 백제사. 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일제 때 그 단군의 역사를 다 수거했다고 그랬죠. 이거를 몸으로 막아서 지켜냈던 개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연수가 이제 환단고기 같은 거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 고소들을 모아서 이거를 책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환단고기. 환인 환웅 시대와 단군 시대 때 옛 기록입니다. 고기가. 예? 어디 가서 이것도 중학교 가서 강의했더니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어느 나라 고기냐 이게 또 양고기냐 무슨 예? 그래서 단고기를 북한에서는 개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고기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게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고기도 몰라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 고기냐요. 이런 분들 또 개연수의 또 제자였던 이유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제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민족사학을 지켰고 특히 개연수 씨는 잘 알아둬야 돼요. 이름도 특이하죠. 일제한테 잡혀가지고 육시를 당했어요. 목, 팔, 다리 이렇게 하면 6토막 몸통하고 머리, 몸통, 양팔, 양다리 하면 육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육시랄로 막 이런 것들 말해. 그게 6토막 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때는 그런 얘기를 막 수시로 썼어. 그 육시를 당해가지고 뭐 대동강에 뿌려졌다 뭐 이런 얘기. 아무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교한다면 전영필 아시죠? 전영필은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막 문화재를 사고 막 끌어들여서 그걸 지킨 사람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사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옛날 고소들을 모아놔다가 편집해서 나와서 그나마 이것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건데 서울대 국사학과나 특히 이런 우리나라 기존 사학과에서는 이것이 일제 때 이걸 절대 가르쳐주지 말고 절대 단군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위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위서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이거 하나의 저자들을 다 얘기하겠는데 조선시대 때 이맥이나 이었고 조선시대 그는 이제 전에 이암 선생 고려 말의 이암 선생은 문화시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몇 대 손이에요. 이맥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때 편수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이런 사람들이 대충 쓴 게 아니고 정식으로 다 급제하고 다 사회적 직분이 있던 사람들이 옛 문헌을 근거해서 쓴 거예요. 환단고기가. 그렇게
간단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00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막 여러 같은 SNS에서 야, 당군사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막 그냥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을 식민사학자다 그러고 막 욕하니까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제 7차 국사 교과서 때. 근데 몇 줄이냐면요. 청동기 시대의 부족국가였다. 요거 한 줄 딱 들어간 거예요. 예? 옛날에 여러분들 청동검, 예? 세형 청동검 뭐 이런 거, 또 피파형 청동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청동경, 그러니까 단유세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금속 유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부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와서는 이제 거짓말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설 땅이 없으니까 이제 이것이 정식으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강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유치원 정도 수준이에요. 서술이 뭐 청동기 시대 때 부족국가다, 또는 홍익인간 사상이 있었다. 홍익인간이 세상에 널리 이로움을 주는, 이런 거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한자 해석하면 홍익인간 알잖아요. 그럼 홍익인간의 경전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또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 문명이 세운 홍산 문명이 또 뭐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은 뭐고, 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같이 우리 고대 3대 문헌이 고구려 타약 때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정식 교과서로. 그럼 그런 것들에 지금 제목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그런 것들도 가르쳐야 되고, 사상이 뭐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단군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96년, BC 2333년에서 BC 238년까지 2096년 동안 있는 기간이, 아까 우리가 관계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중국은 뭐 했는 줄 아세요? 단군조선이 한 개 국가로 있을 동안에 중국은 요순 시대를 거쳐서 하은주, 춘추 전국까지가 이렇게 커버가 돼요. 거기를 다 제후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군조선이. 그래서 제일 먼저 단군조선을 없앤 게 사마천의 사기가, 단군조선은 뭐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 있었다, 뭐 군자국이 있었다 이런 걸로 없애버리고 중국사로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쓰게 된 겁니다. 한족 위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 또한 이런 철학사상, 그리고 전통신앙사상 이런 것들이 서술이 돼야 되겠죠. 교과서가 개편이 되려면. 근데 지금은 말이죠. 거의 아까 유치한 수준이다 이렇게만 좀 얘기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제일 강의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은데, 오면서 이걸 얘기할 건가 말 건가 연말서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여기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딱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이런 거 아까 거부감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보수파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 보수파. 보수파는 영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잘 나오다가 또 왜 안 나와? 컨서버티브즈라고 합니다. 컨서버티브즈. 프랑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것도 좀 잘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대학교 시험 볼 때 제2외국어를 안 공부해가지고 기자애들이 이게 불어인지도 모르고 영어식으로 발음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악상 떼기가 이렇게 액센트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오블리제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excite라는 동사가 있으면 excited 하면은 형용사가 되죠. 노블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귀족 계급들라는 여성 명사예요. 이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불어는 형용사가 앞에 명사를 꾸미는 이런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하고 달라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의무를 가진 귀족 계급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의무냐면은 국가가 어떤 위난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그런 귀족 계급들이다. 이런. 또 영국의 컨서버티브스도 말하자면 역대 많은 그 세대, 그러니까 그 어떤 집안이 보수파다 그러면은 그 집안이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던 것이 여러 대를 통해서 검증이 된 집안. 이걸 컨서버티브. 그러면 아까 우리 역사에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이병도가 있었고 단재신초가 있죠. 그 이병도는 일제에 붙어서 한국사를 왜곡하고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돼서 많은 진단학회고 조직을 많이 갖췄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수파라고 그런다고. 조직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데 단재신초는 아무도 지원받는 게 없었어요. 리순 감옥에서 나중에 그 국적도 회복 안 한대. 왜냐면 그 일본 국적을 갖거나 뭐 이러면은 석방시켜준다 그러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무슨 제자도 없고 아무런 적이 없어요. 책 몇 권 쓴 건 있지만. 그러나 보수파의 진정한 개념으로 볼 때는 단재신초 선생이 보수파의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민족사학을 표방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죽어갔잖아요. 순교해 갔잖아요. 이것이 올바른 의미의 보수파라는 거예요. 컨서버티브스,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개념이 우리는 잘못돼가지고 일제 때나 또는 미군정 때 그런 때 붙어서 그 조직과 힘을 갖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보수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보수파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정통성이 있는가.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시비가 있으니까 뭐예요? 촛불이냐 태극기냐 맨날 이거 가지고 이분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학문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올바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디베이트, 논쟁이 되어 있는 거는 학설로 얘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100번 김구가 옳으냐 이승만이 옳으냐 그러면 이승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00번 김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직 논쟁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어떻게 확정돼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학설이라는 건 그 어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검증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경제학 하셨다는데 그 케인즈가 그 사람이 그 유효 수요 이론을 그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영국에 있을 때 석사 논문으로 낸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교과서에 실릴 때까지는 한 6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케인즈 학파도 생기고 뭐 거기에 또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미국에 적용해 보니까 맞더라, 뭐 유럽에 적용했던 맞더라 해서 그것이 검증될 때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거거든요. 학설로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를 정통성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누가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예.
말하고는 쉽지만 그거는 학문적인 태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검증이 끝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 정통성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려면 뭐예요? 잃어버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겠죠. 일단 역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통성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또 홍익사상,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시대 때를 풍미했던, 거기를 기반으로 했던 홍익사상의 개념이 뭐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잃어버린 역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오늘, 예?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나왔지만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일제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문화재 뭐 이런 것도 파괴되고 경제 수탈도 있고 이랬었지만은 인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말하는 징용으로 갔다거나 특히 학도병. 우리나라에서 왜 학도병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정신대. 정신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니까 그때 그냥 계속 정신대 얘기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징용 문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조금 거론했죠. 근데 학도병이 더 중요한 거야, 학도병. 왜? 일제 때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놓고. 예? 그런데 4년제 대학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이게 풍설인지 모르겠지만 한글만 알아서 공문만 알면은 군수도 시켰대요. 예. 근데 옛날에 사각모 딱 쓰고 그 야인시대 보면은 망토 딱 두르고, 예? 가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뭐, 예? 그냥 창문으로 다 내다봤대. 대학생 지나가면. 야, 이거 어떤 사람이 내려. 지금 장관이 지나간다고 봅니까? 트럼프가 지나가도 안 봐요. 예? 예. 그 정도로 그 권위가 있고 막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다 청바지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지 왜 거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의 엘리트를 없앤 거예요. 학법적으로. 학도병 제도.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켰냐면 이재희 전법 같이 한국에 있는 대학 총장을 통해서 선동을 해서 가게끔 했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선동한 게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무슨 장교로 간 것도 아니고요. 말단 소총수로 가서 동남아 뭐 이런 데 오지로 떨어져 가지고 일본군이 진격하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그 학도병을 먼저 청바지로 돌격 앞으로 시킨 거예요. 이거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술도 없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면 죽는 거예요. 기관단총 맞고. 그러면서 뭐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어가라고 이렇게 선동했잖아요. 우리나라 총장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총장들이 그렇게 선동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지식인들이 글을 쓸 때는 그런 얘기는 싹 빼버려요. 또 학도병 얘기는 또 얘기를 하는. 정신대도 또 무슨 14살서부터 40대 사이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냥 위안부를 보냈다 이게 아니라요.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조선 청년이 역전될까봐 그 임신 가용할 수 있는 그 여인들을 그 정신대로 보내서 임신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노사이드라고 그러는데. 예. 아주 그 일본은 이렇게 치밀해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도 엄청나게 치밀하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것들을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선열들과 애국지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 원혼을 어떻게 달래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아까 잃어버린 역사를 제대로 밝히고 전통성 시비에 대해서 올바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열들의 그 국가민족으로 해서 희생한 이런 분들의 그 원혼들을
풀어준다, 신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없으면 국민적 통합과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람들은 방치하고 그 기득권 세력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막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 2009년인가 뭐 돼서야 그 한국 국적을 얻게 됐어요. 예? 그 전까지는 그 조선국 그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연금도 안 나왔어요. 무국적이라서.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KBS 그 역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자기 아들 중학교 그 등록금도 못 낼 지경이다. 우리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애썼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전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이걸 빨리 이제 교정을 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거는 지금 특히 그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뒷부분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말이죠.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가지고요. 방사능 오염이 70 내지 80% 됐어요. 전국도가. 그게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다 실렸어요. 빨갛게 지금 된 위험 지역이 동경까지 퍼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반경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86년도인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그 체르노빌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반경이 자꾸 넓어져요. 이런 이게 여기 지금이 여기가 그때 그 후쿠시마 원전인데 여기가 이제 그 도카이라는 데가 있어. 동해예요. 여기가 난카이 남해 이런 데가 다 이게 지진대예요 지금. 그 다음에 후지산 폭발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올해 동경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지금 여기는 죽음의 땅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뭐냐. 한국을 침략해서 이거를 재난도피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갔잖아요. 일제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이게 역사도 제대로 밝히질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한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선열들에 대한.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역사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아까 그저 역사를 배우면 미래가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의 미래상,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한 것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잃어버린 역사는 그걸 밝히면 자랑스러운 역사가 돼요. 반대로. 왜? 일제가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날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치고 서로 전파하면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뭡니까? 그런 걸 밝혀주면은 민족적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긍심이. 이것들을 지금 정부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아직도 이게 역사가 뭐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가지고 또 정통성 시비를 하는 거예요.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통성 시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안 될 뿐더러 올바로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분 남았는데, 그럼 일제가 왜곡한 역사 왜곡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은 식민사관. 식민사관은 뭐냐? 네, 식민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해서 말이죠. 그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한사군. 여러분들 뭐 낙랑군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예? 한사군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BC 108년서부터 AD 313년까지 거의 한 400년 동안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속국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외륙한 건데 반대로 자기네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한반도에서 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반도에서 간 거를 자기네 역사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외열도에서 한반도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소위 말하면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거죠. 그 임나일본부설로 왜가 말이죠. 우리나라를 임나일본부를 그 369년에서 그 562년까지 약 200년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단군의 위대한 역사는 신화로 없어지고 신규로 같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북부는 중국의 한사군의 통치를 받았고 남부는 일본의 임나일본부에서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00년간이고 이건 200년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언제냐면 나당연합군이 이제 그 백제하고 고구려를 친 다음에 신라까지 치려고 그러니까 나당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당 전쟁. 그 670년에서 676년인데 그래가지고 겨우 물리쳐서 676년에 이건 일본의 주장이에요. 제 주장하고 다른 거예요. 원산과 평양을 잇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일본이 또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 이런 사료 보면은 이게 나당 전쟁이 요하 근처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한반도를 만들어서 평양과 그 원산을 잇는 요까지의 겨우 독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76년이 돼서 비로소 독립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이게 말도 안 돼. 엄청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 나중에 저한테 그 단군조선을 배우면요. 엄청난 그 역사가 있어요. 우리 단군조선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다 없어지고 676년이 돼서야 통일국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핵심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반도사관은 뭐냐? 반도사관은 한반도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르치는 역사 중에 대륙에 있었던 백제, 예? 요소 백제, 산동 백제, 여기 강남 백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있어요. 제가 문헌 다 제시합니다. 제가 시나리오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강 이남의 조그만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얘기한 게 일제 반도 안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첫째는 뭐죠? 낙랑군하고 낙랑국을 혼동하게끔 만들었어요. 낙랑군은 군현 제도는 중국의 제도입니다. 군현. 그죠? 국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족국가예요. 최리가 세웠던 낙랑국인데 이름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낙랑군이라는 거는 이쪽 바레만 안쪽 내륙에 한사군이 뭐 추정되는 데가 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낙랑국이 있었던 그 평양,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낙랑군이나 무슨 이런 한사군은 군현제도라고 그래서 중국 시대 때 그 지방제도예요. 예? 지금은 하북성 무슨 성성 그러죠. 우리나라는 경상북도 뭐 경기도 도구, 일본은 현이잖아요. 아직도 뭐 예? 예? 야마구치 현 뭐 이런 현이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에 군현제도 있을 때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 예, 한사군 지역으로 되는데 낙랑군을 여기다가 비정을 한 거예요. 왜? 낙랑군, 낙랑국이 비슷해서. 그런데 일본은 교묘하게 말이죠. 유물을 또 이전해서 자기네 왜곡된 역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점재현 신사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낙랑군이 북한의 평양에 있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일본이 점재현 신사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낙랑군의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학자에 의하면 점재현 신사비를 만든 화강암은 북한에서 나지 않는 돌이랍니다. 이건 요동에서만 있는 돌이. 그러니까 제가 그 추정하는 바는 점재현 신사비가 요동 어느 곳에 있었는데 일본이 낙랑군을 북한의 평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그 안악 사모분이라고 여러분들 그 미술 시간에 보면은 그 동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이 안악 사모분이 고구려의 고분이다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황해도 지역은 옛날에 근초고왕 때나 뭘 때 여기는 전부 백제 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동수란 사람은 지금의 북경 유주자사였단 말이에요. 유주자사. 그런데 그 고분에 나오는 형태가 이게 저 까만 그 프랑스 장교 모자 같이 오라간이라고 그래요. 까마귀 오자에다가 나선 나자 오라간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건 전형적인 이 백제 귀족의 그 다음에 자색 도포. 이 도포가 자색으로 되다. 예? 자색 도포는 이 백제 귀족들이 왕이나 입는 거거든요. 근데 백제는 뭐예요? 한강 이남에 조그만 나라를 만들려면 백제가 황해도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동에 뭐 있었던 것들을 또 이쪽으로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그 여기가 다 백제 땅이니까 같은 형태의 유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학술대회 때 우리나라 사학자는 이게 황해도 쪽이 고구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고구려 고분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주장하고 중국 애들들은 이게 요동의 연나라 무덤하고 묘제가 똑같다니까 연나라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내가 또 손들고 이거는 백제 무덤이다. 왜? 백제가 여기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같은 묘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일제가 이전할 수도 있고. 왜? 황해도는 고구려 땅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반도사관이 한강 이남이 백제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에 백제 무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고구려 무덤이어야 되니까. 예? 또 평양의 위치. 평양하면은요, 북한의 평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양이라는 건 고유명사가 아니고 넓은 뜰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시안이 평양이라고 하는, 왜? 영교소문이 여러분들 환단고기를 보면요, 양만춘의 그 왼쪽 눈을 맞고 퇴각했는데 그 양만춘이를 잡아가지고 이 장안성까지 끌고 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항복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근거를 다 프린트로 나눠주겠어요. 놀라운 사실들 많죠? 예. 그래서 여기가 평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타원이다, 아니다, 북경 위쪽에 승덕이다, 아니다, 여기 무슨, 예? 료양, 랴오량 있는 데가 평양이었다. 뭐 평양도 여러 가지 소리 있죠. 그건 왜 그러냐? 국력이 커가지고 전진하면은 여기가 평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퇴하면 여기가 평양이 되는 거. 예? 포대 이동하잖아요. 영국에 요크가 있죠. 근데 걔네들이
크노멜에서 저 탄압을 받아서 저 메이플라워 타고 오잖아요. 그 미국에 와서 여기가 뉴욕이다, 새로운 요크다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구분해서 그걸 얘기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여기가 다 요크였다, 여기가 처음부터 평양이었다. 이게 일본식 강이란 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가장 여기 평양은 뭐냐면 광개토대왕 때 백제를 치면서 여기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평양으로 나와요. 밑에 있는 평양이다. 예? 상평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비진주로 하평양이었다. 그런데 상평양은 얘기 안 하고 한반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여기가 고구려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가 평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고정된 그런 역사관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 유튜브도 썼는데 그때 찍었죠? 무령왕릉의 비밀이라고. 공주 가면은 무령왕릉 나오죠? 아, 그건 좀 긴데, 예?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 짜증 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전화번호를 다 받았으니까 무령왕릉의 비밀 제가 이 유튜브 찍은 거를 카톡으로 넣어드릴게요. 예? 제가 강의한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륙백제가 있었는데 양나라 시대 묘제로 만든 것을 일제가 공주로 이장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 강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또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를 계속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거 진짜 엉터리인데 듣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고요. 어떻게 다음 시간에도 나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